대곡천에 있는 방구대와 방구대 암각화가 다른 곳이라는 것 알고 있나요? 울주군 언양읍 방구산 끄트머리에 자리한 방구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구대 암각화와는 다른 위치입니다. 방구대의 방구는 그 형새가 거북이 엎드려 있는 형상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대는 흙이나 돌 등으로 높이 쌓아 올렸거나 자연 지형으로 사방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방구대 주변 지역은 감공류로 절벽과 협곡이 발달해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집청정에서 바라보는 방구대 전경은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합니다. 방구대 절벽면에는 방구, 포은대, 옥천선동, 학소대 등의 글씨와 두 마리의 학그림, 그리고 이곳을 방문한 관리와 선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이처럼 뛰어난 풍경을 가진 방구대는 1971년 대곡천 일대에 암각화가 발견되면서 이후 그 암각화가 방구대 암각화로 불리게 됩니다. 이런 연유로 원래 거북 형상을 한 방구대는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오늘날은 원래 방구대와 방구대 암각화를 구분하기 위해 방구대 암각화를 대곡천 암각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울산박물관 신영석 관장은 방구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대곡천 유역의 가장 중심이라고 하면 방구대를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한 방구대는 방구대 암각화가 아니라 본래 방구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방구라는 뜻은 엎드린 거북이라는 뜻이고, 이 방구대가 명소가 되었고 여기서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원효 대사가 반고사에서 저술 활동했다는 것이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반고사가 바로 이 방구대 기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 때 포은 정몽주 선생이 언양현에 귀향을 오셨는데, 포은 선생이 이 방구대에서 지은 시가 지금 포은집에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 후세 선비들은 이 방구대가 포은의 자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방구대를 포은대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방구대 가보시면 포은대라는 글자, 또 방구라는 글자가 지금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언양현의 선비들이 이 언양현의 서원을 만들 때 그 장소로 선정한 곳도 바로 방구대 기슭입니다. 그래서 방구서원이 원래 거기 만들어졌고, 방구서원은 물론 그 흥선대원군 때 회철되고 없어졌지만 지금은 그 건너편에 새로 방구서원이 이제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그 구공문화가 대곡천에 3개가 이게 설정이 됐다는 것도 이 대곡천의 그 위상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곡천 주변의 빼어난 자연 경관은 많은 관리와 선비들이 즐겨 찾는 휴식처였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이후 집청정과 방고서원 등이 세워지면서 이곳은 자연스럽게 누적문학과 구곡문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자연적, 인문적 중심이 바로 방구대 주변입니다. 원효대사와 방구사지, 포은 정몽주와 방구서원, 진경산수와의 진수, 겸재정선 등 당시 대가와 학자, 선비들이 방구대를 거쳐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선조들이 걸었던 방구대 일대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원효대사는 당나라 유학을 가던 중 잠결에 목이 말라 달게 마셨던 물이 해골에 고여 있었던 물임을 알고 진리는 결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고 당나라 유학을 접었다는 유명한 일화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일심사상과 화쟁사상으로 불교 대중화에 힘썼으며 많은 저술 활동 등으로 불교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신라의 고승입니다. 그런 원효대사가 울산 대곡천 유역의 방고사에서 저술 활동을 했다는 관련 기록이 삼국유사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방고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방고사의 터를 두고 두동명 천전리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대곡천 유역에서 방고사 터로 추정되는 곳에서 통일신라 시대 것으로 보이는 기와와 불상들이 나와 대곡천 사지가 더 방고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이 불상은 부산대학교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역성혁명을 꿈꾼 이성계에 반대하며 끝까지 고려를 지키려 했던 정몽주의 단심가입니다. 임금에 대한 충조를 노래한 이 시조를 모르는 분은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포은 정몽주가 1376년 명나라를 배척하고 원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자고 한 배명친원의 외교 방침에 반대하다가 지금의 언양, 당시 요도로 1년간 유배를 온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유배 생활, 자신의 가족과 생활지를 떠나 홀로 외딴 곳에 지낸다는 것, 생각만으로 고독이 밀려옵니다. 평범한 사람의 생각이 이럴진데 임금을 섬기고 자신의 학문에 대해 뚜렷한 신념이 있었던 정몽주에게 유배 생활은 때로는 울분으로, 때로는 회왕과 절망의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유배 생활의 위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연 아니었을까요? 포은 정몽주는 유배 생활의 시름을 달래기 위해 방구대를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구대를 포은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방구대 절벽면에는 포은대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포은 정몽주가 유배 생활의 시름을 달래기 위해 지은 시입니다. 잠시 들여다봅니다. 나그네의 마음이 오늘 더욱 쓸쓸한데 장기 어린 바닷가에서 물에 나아가고 산에 오르네. 뱃속에는 글이 있어서 문득 나라를 그르쳤지만 주머니에는 약이 없으니 나이를 늘릴 수 있으랴. 용은 저무는 한 해가 근심스러워 깊은 골짜기에 숨고 학은 갠 가을이 기꺼워 푸른 하늘로 오르네. 손으로 누런 국화를 꺾고 잠시 그저 한번 취하는데 옷 같은 님은 구름과 안개 너머에 있네. 포은 정몽주와 관련된 장소 중에 방고서원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방고서원은 언양 지방의 유생들이 포은 정몽주, 회제 이연적, 한강 정구를 추모하기 위해 1712년 방구대 옆에 세운 서원입니다. 이연적은 경상도 관찰사로 재임할 때 방구대를 찾은 적이 있으며 정구는 방구대 일원에 머물며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후에 방고서원은 방구서원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186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 명령으로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방구서원은 정몽주, 이연적, 정구를 추모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풍경, 집정정, 모은정 등 주변의 정자들과 함께 울산 누정문학과 구공문화의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연 답습을 위한 시인 묵객들의 방구대 주변 방문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 후 지역 유림들이 1885년 포은대 영모비, 1890년에 포은대 실록비, 1901년에 방고서원 유업이 실기 등 3기의 비석을 차례로 세웠습니다. 1965년 사연댐이 건설되면서 방구대 아랫마을에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연적 인문적 가치가 인정되어 2021년 울주 방구대 일대는 명승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영석 울산박물관 관장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명승은 이제 국가지정문화재의 한 종류입니다. 경관이 아름답고 어떤 선인들의 자취라든가 한문학 자료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명승으로 지정이 됐고요. 이 이름은 이제 울주 방구천 일원이라는 제목으로 명승에 지정이 됐습니다. 대곡천 그 일부가 조선시대에는 그 방구천으로도 불렸거든요. 그래서 대곡천이나 이름을 쓰지 않고 방구천 일원이라는 제목으로 명승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에 걸맞게 우리가
좀 그 대곡천 유역의 역사, 문화를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드러내고 또 이것을 우리 울산 시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여가 활용의 장소로서 저는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섭은 높은 벼슬은 하지 않았지만 전국 명승지를 유람했던 여행가입니다. 87세의 나이에도 함경도를 여행했다고 합니다. 그가 쓴 유행록에는 방구대의 주변 경치를 감상하고 집청정을 보았으며 방구 서원에 들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후에 권섭의 동생 권영이 방구대를 좋아하는 형을 위해 겸재 정선이 그린 방구대 그림을 형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방구대 일대의 누정문학과 구공문학을 이야기하면서 방구시병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방구시병은 최종겸이 대곡천 일대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경치를 방구시병이라는 이름으로 읊었습니다. 방구시병에서 제시된 곳은 비례봉, 향로봉, 옥천선동, 포은대, 선유대, 관화석, 망선대, 완화계, 청목루 등입니다. 현존하는 장소도 있지만 오늘날 문헌에만 남아있는 곳도 있습니다. 울산박물관 신영석 관장은 방구천 일대가 가지는 구곡문학과 누정문학의 가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정문학이라고 할 때는 이제 누각이나 정자가 건립된 이유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주로 이제 조선시대에 한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누정문학으로 대곡천 역사 문화를 통합 또 그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이 누정문학의 시대적 범위라든가 그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대곡천의 역사 문화를 좀 전체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울산박물관장 신영석 관장은 방구천 일대가 가지는 자연인문적 요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곡천 유역은 이제 태화강의 상류이고요. 이곳은 뭐 자연이 아름다운 것, 뭐 그거 외에 선사시대 암각화라든가 또 불교 유적, 또 서원, 또 구공문화, 또 여러 정자 이런 것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곳이 대곡천 유역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우리가 강조하기보다는 이 대곡천 유역의 이 개별적인 여러 역사 문화를 좀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대곡박물관장으로 있을 때는 이 부분에 많은 주목을 했고 여러 또 전시라든가 학술 자료집, 전시 도록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시민들에게 소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방구대의 아름다운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곳이 방구대 맞은편에 자리한 집청정입니다. 집청정은 깨끗함이 모인다는 뜻입니다. 집청정은 방구대 일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아닐까 합니다. 1713년 우남 최신기가 건립하였으며 현재 건물은 1932년에 중수한 것입니다. 당초 정자를 지은 목적은 포운 정몽주를 기리고 벗들과 교유하면서 수양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경사면에 세워진 집청정에서 바라보는 방구대는 한 폭의 진경 산수화입니다. 바라보고 있으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이곳은 방구대 일대를 찾는 관리나 선비, 시인, 묵객들이 거쳐간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다녀간 많은 사람들이 방구대의 절경을 시로 남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역주 집청정 시집을 발간한 신영석 관장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집청정은 뭐 조선 후기에 또 근대 이르기까지 이 방구대 일원이 명소였기 때문에 많은 관리와 시인들이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시를 남겼고 그것이 두루마리로 그 정자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현대에 와서 이 최준식 또는 최경환이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 두루마리를 정리를 해서 집청정 시집으로 이 필사를 해서 편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곡박물관은 이제 그 중요성을 저희들이 평소에 느끼고 있어서 2016년에 이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께를 보시면 굉장히 이 두꺼운데요. 여기에는 이제 406수 시가 여기에 수록이 돼 있고요. 그래서 울산의 많은 그 누정 문학 가운데에서 아마 가장 많은 한시와 여러 기록들이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 집청정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발간되고 또 전국 도서관이나 연구자들한테 배포되었을 때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번역은 울산대학교 성범중 교수님께서 번역을 하셨습니다. 대곡천 일대는 지금까지 언급한 곳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영석 관장이 추천하는 곳입니다. 대곡천에는 그 상류에는 이제 백년정이 있었습니다. 도화 최남복 선생이 이 정자를 짓고 또 백년 구곡을 직접 경영을 하셨던 분입니다. 백년정은 대곡댐 건설되면서 그 일대가 수몰이 되어서 현재는 이제 봉계리에 있는 한의원으로 정자가 옮겨져 있고요. 그리고 집청정이 또 유명하고 그다음에 집청정 뒤쪽에는 그 모은정이라고 있습니다. 모은이라는 뜻은 바로 포근을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대곡천 유역의 선비들이 포근의 자치가 있었던 그 방구대 일원에 대한 그 애정이라든가 이런 관심이 대단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곡천 하류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관서정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관서정도 조선 영조 때 이 김경이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관서정도 방구대를 오고 가는 그 옛날 관리 선비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정자였는데 현재 관서정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누정문학 가운데에 아마 이 대곡천 유역이 차지하는 위상이 대단히 높았고 이 정자 하나하나 어느 하나가 우열을 뭐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의미 있는 그런 한문학 장소고 명소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길을 조금 위쪽으로 옮겨봅니다. 바로 국보 147호 천전리 각석. 요즘은 천전리 암각화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장 앞선 시대의 그림으로는 사람과 동물 그림, 그리고 기하학 문양과 사람 얼굴 모양, 역사시대로 보이는 기마 인물 행렬, 돛이 달린 배로 이루어진 선단, 용의 머리, 승천하는 용 등 단순한 구조의 사건이나 일화가 나열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자 명문이 있습니다. 이처럼 천전리 암각화에 새겨져 있는 시간의 스펙트럼은 선사시대부터 고대 국가인 삼국시대까지 펼쳐집니다. 천전리 암각화 앞에 흐르는 계곡을 지나면 맞은편에 움푹 패인 자국들이 줄을 지어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공룡들의 발자국입니다. 중생대 백악계의 공룡 발자국 화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천전리 암각화 주변의 공룡 발자국뿐만 아니라 방구대 암각화 인근에서도 중생대 수생 파충류의 일종인 공룡들의 화석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곡천을 둘러싼 절경은 구곡문학과 누정문학으로서뿐만 아니라 대곡천 암각화, 천전리 암각화와 함께 울산의 대표적인 자연 인문 문화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신영석 울산박물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곡천 유역은 뭐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물게 지질시대의 그런 흔적부터 선사, 고대, 뭐 고려, 조선, 근대 이르기까지 다양한 어떤 역사, 문화상이 여기에 지금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곡천 유역에서 자연도 즐기고 또 어린이들은 공룡 화석 그 발자국을 통해서 또 많은 이 탐구를 할 수 있고 또 어른들은 이 대곡천을 산책하면서 또 그 선인들의 그런 재치도 느끼고 또 선사인들의 이 암각화를 제작했던 그 시대에도 한번 우리가 느껴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대곡천 유역을 한두 가지 문화상으로 규정하지 마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양하게 이 대곡천을 저는 활용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대곡천
그 본질에 우리가 더 다가가는 하나의 그 길이 되고 또 이것이 또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되고 외지 사람들에게도 어떤 대곡천 유역의 역사 문화를 좀 더 본질적인 그 내용들이 더 진실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들이 뭐 외지 사람들이 즐기는 것도 좋지만 일단 울산 시민들이 이 공간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우리가 먼저 즐기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외지 분들은 오지 마라고 해도 저는 찾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대곡천 암각화와 천전이 암각화 등 암각화로서 강조되던 대곡천 일대가 방구대를 중심으로 한 자연적, 인문적 문화의 다양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현석 울산박물관장의 언급처럼 울산 시민인 우리가 먼저 이 공간을 제대로 알고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